아버지 말씀이 곧 법이었던 시절, 망원시장 골목 안쪽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삐걱거립니다. 애순인의 인절미라고 쓰인 판자 글씨는 세월의 발에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가게 앞에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시루에서 막 쪄낸 찹쌀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78살 이예순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시루 뚜껑을 엽니다. 김이 얼굴을 훅 덮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찹쌀을 살짝 눌러봅니다. 익었습니다. 떡매로 찹쌀을 치기 시작합니다. 쿵, 쿵, 쿵. 리듬이 있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일입니다. 어떤 비밀은 너무 오래 묻어두면 썩어 들어가서 사람을 병들게 하더라고요. 애순 할머니가 중얼거립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떡을 치는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슴속에 쉰 내 나는 비밀을 꺼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947년 전라북도 남원. 애순은 초가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 애는 해방 후 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집 앞 우물가에서는 여자들이 빨래를 했고 마을 어귀에서는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종석은 마을에서 양조장을 운영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그는 나리로 불렸습니다. 한복 두루마기를 즐겨 입었고 곰방대를 입에 물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허리를 굽혔습니다.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집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법이었습니다. 어머니 김말수는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예 아니면 알겠습니다. 외에는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6남매 중 아들 넷은 자유로웠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장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딸들은 달랐습니다. 애순과 언니는 집 앞 우물가조차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계집애들이 밖에 돌아다니면 입방아에 오른다.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애순은 10살 때까지 집 마당 밖을 거의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민학교는 겨우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4학년까지만이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글공부냐? 밥이나 잘 지으면 됐다. 12살 애순은 그렇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책보따리를 풀던 날을 기억합니다. 마당 한 구석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애순의 일과는 정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를 담그고 빨래를 했습니다. 바느질을 배웠고 장아찌 담그는 법을 익혔습니다. 시집갈 준비였습니다. 여자의 일생은 시집가는 것으로 완성된다고들 했습니다. 애순은 17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중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딸 하나 출가시키면 식구 하나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애순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964년 가을 남원 장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애순이 장에 나갔습니다. 언니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쌀을 사고 소금을 사고 명태를 샀습니다. 볼일을 다 마치고 장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떡 장수 앞에서 애순이 멈춰 섰습니다. 하얀 인절미가 예뻤습니다. 콩가루가 소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애순은 인절미를 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사 먹을 돈은 없었습니다. 이 떡이 처자만큼 이쁘구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순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었고
머리를 깨끗이 빗어 넘겼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애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가 재빨리 애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남자가 박민수였습니다. 시외버스 기사였습니다. 남원과 전주를 오가는 노선을 운행했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장에서 애순을 본 후 그는 애순의 집을 수소문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애순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양조장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날이 따님과 혼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종석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양복 입은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외버스 기사라니 월급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딸 하나 출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들어오게. 그렇게 선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민수와 애수는 3번 만났습니다. 모두 집 안에서였습니다. 어머니나 언니가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애수는 민수가 좋았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애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애순 씨는 뭘 좋아하시오? 애순 씨 생각은 어떠시오?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애순은 대답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여겨본 적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기다려줬습니다. 애순이 더듬거리며 대답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애순은 처음으로 자신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우받는다고 느꼈습니다. 1965년 3월 혼담이 성사되었습니다. 결혼은 6월로 정해졌습니다. 민수는 전주에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혼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불 2채, 옷가지 몇 벌, 작은 장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애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이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날 밤이 왔습니다. 집안은 북적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애순의 치마 저고리에 마지막 바느질을 했습니다. 오빠들은 빌린 의자를 날랐습니다. 마당을 쓸고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곰방대를 빨고 있었습니다. 가끔 애순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애순은 몸서리쳤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애수는 언니와 함께 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는 아직 부엌에서 어머니를 돕고 있었습니다. 애수는 혼수 보따리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꺼내 펼쳐놨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애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애순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애순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일 남의 집 사람이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예, 예. 애수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첫날 밤에 뭘 해야 하는지 아나? 애순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말을 아버지에게 듣다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아버지, 니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가 가르쳐줘야지. 애순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결혼을 앞둔 18살 소녀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였습니다. 도망자의 삶, 그리고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애수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목욕을 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눈동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방에 들어왔을 때 애수는 자는 척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남원읍내 작은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한복을 입은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애수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신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자신을 짓밟은 그 손이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술잔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갔습니다. 영혼은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첫날 밤 전주 단칸방에서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애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애순의 몸이 굳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애순 씨, 무슨 일이요? 내가 뭘 잘못했소?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손을 걷었습니다. 아니라, 그냥, 떨려서. 애수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버지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더러워진 여자였습니다. 급하게 굴어서 미안하오. 천천히 합시다. 민수는 착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애순의 손만 잡고 잤습니다. 그 후로도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애순은 민수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눈을 꼭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겹쳐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혼한 지 2달 후 생리가 멈췄습니다. 애수는 알았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민수와 부부가 된 건 한 달 후였습니다. 그 전에는 단 한 번 아버지와의 그날 밤뿐이었습니다. 공포가 애순을 집어삼켰습니다. 뱃속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친아버지의 아이였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민수가 일 나간 사이 화장실에 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965년 3월 딸이 태어났습니다. 산통이 길었습니다. 20시간을 끙끙 앓았습니다. 아기가 나왔을 때 애수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딸입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산파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애수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빨갛고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울음소리가 힘찼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애수는 거부감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아이, 그 끔찍한 밤의 증거.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수진아. 애수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말글수 진실진. 진실되고 맑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더러운 비밀 없이 살기를 바랐습니다.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땀범벅이었습니다. 우리 딸, 우리 복덩이. 민수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다행히 수지는 애순을 많이 닮았습니다. 눈매, 코, 인매가 애순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수진이 6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불쑥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애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애순의 숨이 멎었습니다. 종석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두루마기를 입고 곰방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손녀를 보러 왔다. 종석이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애순은 본능적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뭐,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냐? 손녀가 아니제.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요. 애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생애 처음 아버지에게 대든 것이었습니다. 종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애순이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심해라, 애순아. 어떤 말은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기다. 다시는 오지 마시소. 우리 딸한테 절대 가까이 오지 마시소. 애순이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안방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애순은 기어가다시피 해서 아기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애순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올 것 같았습니다. 수진을 데려갈 것 같았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민수가 밥을 먹는 동안 애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서울로 갑시다. 민수의 수저가 멈췄습니다. 서울? 갑자기 왜? 전주는 너무 좁아요. 서울 가면 기회가 더 많을 거요. 수진이 교육도 더 좋고. 애수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여기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인데. 서울에도 버스 회사 많아요. 당신 실력이면 금방 취직할 거요. 애수는 간곡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민수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서울을 가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순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알았어. 가봅시다. 민수가 결국 동의했습니다. 1967년 봄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불 몇 채, 옷가지, 그릇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서울로 이사합니다. 주소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수진을 안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남원이 멀어졌습니다. 전주가 사라졌습니다. 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 망원동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의 먼 친척이 소개해준 단칸방이었습니다. 화장실은 공동이었습니다. 부엌도 같이 썼습니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합시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는 남원에 묻어두는 겁니다. 민수는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 밤 8시에 들어왔습니다. 애수는 집에서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원에서 배운 인절미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처음엔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좌판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몇 개 팔렸습니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또 왔습니다. 단골이 생겼습니다. 애순 씨네 인절미가 제일 맛있어요. 콩가루가 고소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점점 더 많이 팔렸습니다. 애수는 새벽부터 떡을 쳤습니다. 수진을 업고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1969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민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평온했습니다.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확실히 민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기뻤습니다. 아들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완성되어서였습니다. 수지는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뽀뽀했습니다. 엄마, 민재 정말 이쁘다. 수진이 웃었습니다. 4살 수지는 말도 잘하고 똑똑했습니다. 애수는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면 그걸로 됐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 초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애수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애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뇌출혈이었더라.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어. 그대로 갔어. 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겁니다. 괴물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너희랑 같이 살아도 되제? 당연하제라, 어무이. 애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수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자비로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다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게가 커졌습니다. 좌판에서 작은 가게로 바뀌었습니다. 애순이네 인절미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수지는 학교에서 반장을 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따라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애수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은 걸까요? 과거를 묻어도 되는 걸까요? 밤에 여전히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는 꿈이었습니다. 방문을 여는 꿈이었습니다. 애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소? 예, 꿈 꿨어요. 애수는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무슨 비밀을 안고 사는지. 하지만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애순도 민수를 사랑했습니다. 처음엔 도피처였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뭐가? 그냥 다. 애수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과거는 정말 끝난 걸까요? 애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했습니다. 제발 이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1985년 망원동 골목은 예전보다 번화해졌습니다. 애순의 떡 가게도 커졌습니다. 좌판에서 시작해 이제는 작은 점포가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애순 씨, 오늘도 인절미 10개 싸주세요. 할머니, 송편도 좀 만들어주세요. 애순은 50살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일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습니다. 수진은 20살이 되었습니다. 간호학교를 다녔습니다.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병원에서 장학금을 받았지만 부족했습니다. 애수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떡을 만들었습니다. 민재는 16이었습니다. 공부보다 기계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버스 정비소에 갔습니다. 렌치를 만지고 엔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나 정비사 될래. 그래, 좋은 일이다. 기술자는 평생 먹고 산다. 민수는 55이 되었습니다. 모범 기사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성실했습니다.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말수는 75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대부분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이 퇴근하면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화목했습니다. 서로 아꼈습니다. 하지만 애순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비밀이 묻혀 있었습니다. 1988년 봄, 수진이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엄마, 저 병원 취직했어요. 정말? 우리 딸. 애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겁니다. 수지는 병원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왔습니다. 빨래를 맡기고 밥을 먹고 갔습니다. 애수는 딸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해 여름 수진이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안경 쓴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수진보다 3살 많았습니다. 공손했습니다. 수진을 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잘 왔어. 밥 먹고 가거라. 민수가 말했습니다. 애수는 음식을 차렸습니다. 재현은 잘 먹었습니다. 수진이와 농담했습니다. 둘이 웃었습니다. 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 남자는 수진을 존중했습니다. 민수처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아,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엄마. 재현이는 제 말을 들어줘요. 간호사 의견도 중요하다고 해요. 수진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애수는 기뻤습니다. 딸이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존중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1990년 가을, 재현이 프로포즈했습니다. 수진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내년에 결혼해요. 축하한다, 우리 딸. 민수가 딸을 안았습니다. 애순도 울었습니다. 드디어 딸이 자기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봤습니다.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수지는 퇴근 후 엄마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보러 다녔습니다. 엄마, 이건 어때요? 예쁘다. 우리 딸 공주 같네. 애수는 딸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처럼 결혼 전날 밤에 악몽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는 결혼이기를 바랐습니다. 1991년 초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왜? 무슨 일이니? 애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친아버지가 아빠가 아니에요? 애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엄마 방 정리하다가 편지를 봤어요. 할머니가 쓴 편지들. 수진이 편지 몇 통을 꺼냈습니다. 애수는 그 편지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수진이는 복된 아이제라. 비록 그렇게 왔지만 민수가 수진이를 친딸처럼 사랑한다니 다행이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할머니는 이렇게 썼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수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민수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민재도 나왔습니다. 할머니도 방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 친딸이 아니에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아,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넌 내 딸이제.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싶어요. 제 진짜 아버지가 누구예요? 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애수는 30년 전 그날 밤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날 아버지가 방에 들어온 것, 입을 막은 손, 견딜 수 없는 고통, 수지는 울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재는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제 친아버지라는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애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걸 안고 사셨어요? 누가 믿어주겠니? 아버지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계집애였고, 애순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몰랐소. 당신 잘못 아니에요. 수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애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고 싶어요. 그 사람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수진아, 그 사람은 위험해. 가까이 가면 안 돼.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알고 싶다는 욕망이 타올랐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다는 욕망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병원에 휴가를 냈습니다. 남원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애수는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진은 남원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예순의 딸입니다. 외할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 양조장 나리 딸 말이지? 외할아버지는 대구에 산다고 들었어. 혼자 산다더라. 몇 년 전 이사 갔어. 수지는 대구로 갔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른 중반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누구신가? 저, 이예순의 딸 박수진이에요.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아, 그래. 내 손녀로구만. 들어오거라. 수지는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많이 컸네. 이쁘게 자랐어. 종석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수진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친아버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친아버지? 아, 그래. 천천히 얘기해주마. 자주 오거라. 할아버지가 다 말해줄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덫이 놓여졌습니다. 몇 주 동안 수지는 대구를 오갔습니다. 종석은 매번 다음에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술을 권했습니다. 소주 한잔 하면서 편하게 얘기하자. 수지는 술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낯선 방이었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옷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종석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나도 술 먹고. 수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사실은 말이제. 나는 내 친아버지제라. 수진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수진은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병원에 병가를 냈습니다. 재연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생리가 멈췄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느꼈을 그 공포를 이제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수지는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근데 재현이 아이가 아니에요. 민수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친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아이예요. 애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역사가 반복된 겁니다. 30년 만에 똑같은 악몽이 돌아온 겁니다. 그날 밤 망원동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정적이었습니다. 수진의 고백 후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애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탓이요.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 아니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민재는 벽에 기대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6살 소년이 이해하기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게 잘못이제라. 어무이 탓 아니여. 애순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 개자식이 어디 있냐?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구요. 동구 어딘가 모텔에. 내가 가겠소. 안 돼요, 여보. 위험해요. 애순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나갔습니다. 버스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민재도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 나도 갈게요. 집에 있거라. 아니요. 누나 일인디 나도 가야지. 민수는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구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 사이 애순과 수지는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여성인권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991년 당시 가정 내 성폭력은 막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부남 사건이 신문에 났던 해였습니다. 접수받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잡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애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늦었지만 싸울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반복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애순은 전화를 끊고 수진을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요. 이번엔 우리가 이긴다. 민수와 민재는 대구 모텔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종석이 나왔습니다. 민수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네가 민수로구만. 이종석 씨. 민수는 존댓말을 썼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들어오게. 필요 없소. 할 말만 하겠소. 민수는 문 앞에 섰습니다. 민재가 뒤에서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수진이한테 한 짓, 애순이한테 한 짓 다 알고 있소. 종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뭘 안다는 거요? 수진이가 먼저. 거짓말하지 마시오. 민수가 끊었습니다. 경찰에 고소했소. 변호사도 선임했소. 이제 당신은 끝이오. 종석이 비웃었습니다. 30년 전 일을 누가 믿겠냐? 증거도 없는데. 수진이 있소. 증언이 있소. 그리고 당신이 다른 여자들한테 한 짓도 조사 중이오. 종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손주를, 내 핏줄을, 그 아이는 내 손주요. 수진이는 내 딸이고 뱃속 아이는 내 손주요.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소.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시오.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했소. 어기면 경찰이 직접 잡으러 올 거요.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민재도 따라 내려왔습니다. 뒤에서 종석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겨야지. 안 이기면 안 되는 기다. 민수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누나는 어떻게 되는 거요? 누나 결혼은 어떻게 되고 아기는? 그건 누나가 정할 일이지. 우리는 누나 결정을 존중하는 거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며칠 후 재현이 집에 왔습니다. 수진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재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애수는 거실 한구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수진아. 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혼자 이런 걸 겪었다니. 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현아, 나 아기를 낳자. 우리 아기로 키우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민수 아버지가 수진이를 키운 것처럼 나도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어. 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재현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낳는 아이는 다 사랑할 거야.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애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남자는 진짜였습니다. 민수처럼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991년 겨울 변호사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40대 중반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여성이었습니다. 증언을 정리해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애순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을, 임신을, 도망, 공포, 수진도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일을, 술을, 정신을 잃은 것을 변호사는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런 짓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찾죠? 신문에 작게 기사를 내겠습니다. 익명으로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이 연락 오실 겁니다. 일주일 후 정말로 전화가 왔습니다. 두 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1960년대 양조장에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나리가 나한테도 그랬제라. 근디 말하면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 번째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종석의 조카딸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른이라 믿고 따랐는데 패턴이 보였습니다. 종석은 평생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992년 1월 정식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강간, 성폭력, 근친상간 혐의였습니다. 경찰이 종석을 소환했습니다. 종석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제라. 저 여자들이 돈을 뜯으려고. 하지만 증언이 쌓였습니다. 3명의 피해자가 법정에 섰습니다. 남원 이웃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 양반이 이상했제라. 딸한테 눈빛이. 결혼 전날 밤에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들었어. 재판은 길었습니다. 6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수진의 배가 불렀습니다. 5월 딸이 태어났습니다. 재현이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애순도 함께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지. 애순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혼자였던 것과 달랐습니다. 수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나왔습니다.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한 딸입니다. 재현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우리 서연이. 맑을서 나타날 현. 맑게 드러나라는 뜻이었습니다. 비밀 없이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애순이 손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악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992년 7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법정에 모였습니다. 피고인 이종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애수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지는 재현에게 기댔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종석은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12년형이었습니다. 75살의 그에게는 사실상 종신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애순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지? 아니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제. 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것,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그해 가을, 수진과 재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왔습니다. 수진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서연을 안고 입장했습니다. 아기도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민수가 딸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신랑에게 딸을 인계했습니다. 잘 부탁하네. 예, 아버님.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재현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애수는 뒷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이 진짜 사랑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자신과는 다른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애순이 만든 떡이 나왔습니다. 인절미, 송편, 백설기.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애순 씨, 떡 정말 맛있어요. 우리 딸 결혼이라 정성 들였지라. 애순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애순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다요. 수진이를 친딸처럼 키워준 것. 나를 믿어준 것. 끝까지 우리 곁에 있어준 것. 민수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소. 우리는 가족이니까. 애수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내려갔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를 숨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아파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수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손녀 서연이 자라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살아남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1993년 봄 망원동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첫 돌을 맞았습니다. 작은 한복을 입은 아기가 돌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뭐 잡을 거요? 애순이 손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재현이 웃었습니다. 간호사가 되려나 봐요. 아니제. 의사 될 거요. 수진이 딸을 안았습니다. 서연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기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가 손녀에게 돌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우리 손녀 건강하게 자라거라. 민재도 선물을 줬습니다. 나무로 깎은 작은 자동차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고모부가 만들었지. 나중에 크면 진짜 차 사줄게.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6명이 함께 웃었습니다. 할머니 말순도 함께였습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졌지만 손녀의 돌잔치는 꼭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 잘 간직해야지. 우리가 이겨낸 증거요. 애순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1995년 수진과 재현에게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준수할 준, 넓을 호. 훌륭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훌륭한 언니가 되었습니다. 동생을 돌봤습니다. 우유병을 물렸고 기저귀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나도 동생 있어서 좋아.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4살이 된 서연은 말을 또박또박 잘했습니다. 애수는 손녀들을 볼 때마다 기뻤습니다. 이 아이들은 비밀 없이 자랐습니다. 서연의 출생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감싸주기로 했습니다. 민재도 결혼했습니다. 정비소에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회계 일을 하는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1997년 민재에게도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빠가 됐어요. 민재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민수가 손녀를 안았습니다. 장하다, 우리 아들. 가족이 커졌습니다. 손주가 셋이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집이 북적였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1997년 겨울 소식이 왔습니다. 종석이 교도소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애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장례식 가실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갈 필요 없지. 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애순의 마음속에서는요. 민수도 가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남원에 있는 친척들이 간단히 치렀다는 소식만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지. 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2000년 새 천년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8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애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애순은 손녀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서연이는 특별하게 태어났지. 어떻게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태어났어. 엄마 아빠의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친할아버지도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재현의 부모님은 지방에 살았습니다.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제. 서연이 친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애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응. 할머니랑 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지.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나쁜 사람의 손녀예요? 아니요. 애순이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이는 착한 아이제. 피는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기여.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 말을 믿었습니다. 2005년 할머니 말순이 돌아가셨습니다. 85의 나이였습니다. 평화롭게 잠들 듯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애수는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이제 걱정 마시고. 애수는 영정 앞에서 절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딸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애수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엄마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감사했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서연도 절했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서연은 의젓했습니다. 증조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2010년 서연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진로를 정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엄마, 나 의대 갈래. 정말? 공부 많이 해야 하는데. 괜찮아. 나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 수지는 딸을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013년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소아과를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왜 소아과요? 애순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미래잖아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애순은 손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는 어둠에서 나왔지만 빛을 선택했습니다. 2015년 민수가 아팠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왼쪽이 약해졌습니다. 애수는 남편을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줬고 산책을 시켰습니다. 미안하오. 짐이 되어서. 무슨 소리여. 우리 평생 같이 살았는데. 애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평생. 나도 고마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2018년 서연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였습니다. 대학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으로 애순에게 선물을 샀습니다. 목도리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해요. 고맙다, 우리 서연이. 애순은 손녀가 감싸준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서연이는 이미 강해. 그리고 착해. 그게 더 중요한 기여. 서연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주세요.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한테요. 애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2020년 서연이 결혼했습니다. 같은 병원 소아외과 의사였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결혼식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해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에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과거는 우리를 설명할 수 있지만 정의할 수는 없다고요. 애수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022년 서연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애순의 증손자였습니다. 이름은 시우였습니다. 떼시, 도울우, 시대를 돕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애순은 증손자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잘 자라거라. 밝은 세상에서. 2025년 가을 망원시장은 여전했습니다. 애수는 78이 되었습니다. 떡집은 이제 서연이 가끔 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서연이 시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인절미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그래. 우리 증손자도 보고 있으니까. 애수는 찹쌀을 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서연이 떡매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요. 힘을 빼고 리듬에 맞춰서. 서연이 떡을 쳤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보였습니다. 시우가 손뼉을 쳤습니다. 할머니, 이 떡에는 할머니 인생이 담겨 있네요. 그려. 아픔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겨낸 것도 있지. 애수는 떡에 콩가루를 묻혔습니다. 하얗고 고운 인절미가 완성되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이야기 꼭 기억해라. 네, 할머니. 그리고 시우한테도 말해줘라. 악은 강하지만 사랑은 더 강하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망원시장에 석양이 내렸습니다. 떡집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애수는 증손자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시우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참 대단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살아남은 기요. 그리고 사랑한 거고. 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삶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재. 근디 우리는 더 강하게 일어서는 기여. 서연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시우도 작은 손을 얹었습니다. 세대가 이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장사를 마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삶의 소리였습니다. 애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망원동 골목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도피처가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떡 하나 주세요. 단골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네, 곧 싸드릴게요. 애수는 일어섰습니다. 서연이 떡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하던 일을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엔딩입니다. 악이 있었지만 선이 이겼습니다. 어둠이 있었지만 빛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이겼습니다. 망원시장에는 오늘도 인절미 냄새가 흐릅니다. 그 냄새는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닙니다. 생존의 냄새입니다. 희망의 냄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승리의 냄새입니다. 애수는 미소 지으며 떡을 썰었습니다. 하얀 떡 위에 콩가루가 소복이 쌓였습니다. 마치 눈처럼요. 깨끗한 새 출발처럼요. 망원동 할머니 애순의 이야기 마이너스. 과거는 우리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